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처음 인사드리네요. 이제 2017년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대비하러 오셨죠? 예, 대비하러 오셨는데, 이제 제 이름은요, 예, 김묘엽이고, 예,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의 5년간의 사랑 속에 힘입어, 예,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온 지 이제 한 3일 됐나요? 오늘? 예, 3일 됐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휴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 여자친구는 이제 제 아내는 휴가가 싫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쉬지도 못하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신혼여행 가기 전에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이상한 쪽으로 빠진 게 아니라 순전히 걸어다니고 여행하느라고 빠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뵙게 됐는데, 글쎄, 제가 왜 결혼 얘기를 먼저 했냐면은,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 강의를 처음 하러 왔을 때, 제 여자친구가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사 수험생은 아닌데, 시강을 하러 왔어요. 과연 이 남자한테, 과연 인생을 걸만한가, 안 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강의실에 들어와가지고 이런저런 평가를 해줬던,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강의였고, 그 다음에 제 여자친구가 시강을 해준 첫 번째, 시강이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5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5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맨날 강의 때문에 바빠서 결혼을 좀 미루다 보니까 올해는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다녀왔고요. 자, 다녀왔는데 이제 유부남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강의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총각 때하고 유부남 때하고 강의 내용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교재를 먼저 인문특강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프린트를 드렸는데요. 이거부터 달라졌죠. 작년에는 한 40장 정도, 20장 정도 되는 걸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교재가 달라진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는 제 작년까지 드렸던 프린트나 교재가 기존에 이제 민법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민법 교수님이 계시는데 김준호라고 하는 김준호 교수님이 계시고 유명하신 교수님들만 쓰는 겁니다. 지월님 다른 교수님도 다 훌륭하고 유명하신데요. 그래도 이제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교재들을 좀 쓰자면은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 교재, 지월림 교수님의 민법 교재,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영배 교수님 교재가 요즘에 조금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등단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계시는데 그 중에서 양형우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 교재는 지금까지는 이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교수님의 교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재는 기본 강의 교재는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요 교재와 이 교재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이렇게 바탕으로 하고 추가를 했었는데 제가 참 운이 좋게도 여러분들 운이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들 운이 좋았는데 양형우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민법의 세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젊은 교수님하고 나이가 드신 교수님은 이 책의 이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민법 강의, 그 다음에 민법 민법 총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쓰시는데 민법의 세계, 젊은 교수님이라는 얘기죠. 이게 좀 색다른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하고 이 만남이 주선이 돼가지고 이 교수님 책을 저가 쓰고 그 다음에 교수님 책에 지필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가 요 교수님 교재를 제가 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 교수님한테 전화를 먼저 했었어요. 교수님 책 너무 좋은데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즉 여기하고 여기 빠져있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교수님 책을 써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만나게 됐고 교수님께서 큰 정말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떠오르시는 교수님이 될 거예요. 교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좀 영광스럽죠, 아주.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할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딱 드리려고
교재를 지금 다시 편찬했습니다. 여기서 인문특강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품절남이 된 첫 번째 기념으로 이제 교재의 대폭적인 변화,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교수님께서도 써도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써도 된다. 출처만 밝혀라. 여기서 출처를 먼저 강의 시간에 이거 먼저 밝히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재가 좀 달라졌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더 알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문특강 프린트가 작년과는 좀 다르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인문특강 할 때, 작년에 기본 강의 할 때, 인문특강 할 때 제가 출제를 예상했었어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은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회계학, 경제학,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학개론, 학원론, 자, 학개론하고 민법하고 부관법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예상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죠. 회계학 어렵게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학 어렵게 나올 것이다. 부동산학개론은 처음에 이제 강의가 처음에 이제 등단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보통 수준으로 무난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민법과 부관법도 보통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자, 시험이 2016년도에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은 회계학 어렵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출제 스타일이 회계 쪽은 어렵게 나와요. 산인공 시험에서 회계가 들어가는 시험은 다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여러분 무난하게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경제학을 보신 분들의 평가는 무난했다. 이게 지금 현재 평가입니다. 무난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 뭐 이런 거고요. 부동산학은 뭐 보통인 것 같았고, 민법은 보통이고, 부관법도 보통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뭐 크게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신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기존의 내용이 보통인데 여기서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거기 부분이 좀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진다. 응용편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응용편이 나왔죠. 근데 그 응용편은 어디서 나왔느냐? 민법 총칙 부분과 우리 시험에 민법 총칙 부분과 물권법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응용편은 항상 이쪽하고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권편하고.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법 총칙은 전범위 출제고 물권법은 선택과 집중.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특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은 나오는 부분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이쪽 응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민법 총칙도 그 자체가 응용이 있는데 너무도 많은 산인공 시험에서 민법 총칙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응용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쪽 물권편에서 이 응용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 시험에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17년 시험에 대해서 예상을 해야 되겠죠. 2017년 시험에서 제가 또 단연코 말씀드렸는데 회계 쪽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을 이제 무시 못합니다. 왜냐면 계속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어렵게라는 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변별력인데요. 변별력 쪽인데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는 간평에서 과연 회계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금 약간 비판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인공 산업인력관리공단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글쎄요, 지금 산인공 시험에서 보면은 경제학과 재정학 쪽은 지금 올해도 무난하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렵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이 어렵게라는 게 조금 기본적인 문제 말고 좀 새롭게 나오시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하고 부관법. 이쪽 부분은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민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응용편이
응용편이 지금 2년째 응용편으로 조금 나오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조금 응용편에 대한 난이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상승되는 얘기는 문제가 뭐 2문제가 3문제가 응용편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5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살짝씩 변형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이쪽 부분은 이제 난이도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당락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민총 20문제 들고 들어가고요. 물권법에서 15문제 정도 들고 들어가면 합격권에는 전혀 지장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17년도 시험에서도. 다만 개인적으로는 민법이 회계하고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쪽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그 하나의 이제 지침이 될 수 있는 게 세무사 시험이 지침이 될 수가 있는데 올해 세무사 시험이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근데 이 세무사 쪽에서도 지금 회계는 어렵게 나올 것 같고 경제는 이제 세무사에서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 재정학이 들어가거든요. 재정학은 항상 나왔던 게 계속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그냥 무난하거나 약간 어려울 것 같고 부동산학계로는 2년 차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렵게 낼 것 같지는 않고요. 민법은 보통, 보관법도 보통인데 보통이라고 해봤자 이 응용편이라고 하는 부분의 난이도 상승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 70점으로 떨어뜨릴 정도로 뭐 10문제씩 응용 문제를 낸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 하시고 다만 이제 요 부분이 계속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적인 추세라서 저희도 이제 그 학원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1차를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한 게 이제 원래는 저도 잘 몰랐는데 원가하고 회계를 원래 분리해서 강의를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가만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고 회계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근데 간평에서 딱 보니까 회계 원리하고 원가하고 회계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돈이 안 돼요. 원가만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냥 회계하시는 분이 원가까지 같이 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또 준비한 게 원가만 하시는 분을 따로 모셔서 돈이 안 되지만 잘 꼬셔가지고 잘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꼬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회계 쪽은 이렇게 좀 약간 좀 강도 있게 준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용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응용편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도 준비한 게 있죠. 여러분 올해 객관식 문제집 이제 잠깐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올해는 객관식 문제집이 조금 일찍 나올 건데 여기 응용편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책을 준비할 겁니다. 왜냐면 이쪽 부분이 시험에 당락에 크게 영향은 주지 않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부담감은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강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상 문제를 지금까지는 기출문제하고 예상 문제를 잘 섞었는데 예상 문제 중에서 응용편에 관련되어 있는 예상 문제를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비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 조절도 해가지고 예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A급, B급, C급, D급 중에서 글쎄요 A급, B급, C급 정도로 나눠서 그래서 예상 문제편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으로 해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올해 감정평가사 민법을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문특강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들으셔야만 나머지 민법의 부분의 시각이 좀 넓어지시고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오르시니까요. 자, 그럼 이제 처음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민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접근을 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든지 첫 시작이죠. 첫 시작의 그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여러분들 긴장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여러분 뭐 눈에 막 불을 켜고 있으면 민법이 막 눈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옵니다. 긴장을 푸시고 그냥 강의를 즐기시고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알게 되면은 그걸 알았던 거를 좋아하셔야 돼요.
새로운 거 알았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알았다. 이게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존에 공부하셨던 스타일을 좀 과감하게 버리세요. 예,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새롭게 공부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민법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자, 이제 민법 들어갈게요. 본격적으로. 민법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민법이 아니라 법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기존에 강의를 인문특강을 2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4회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민법을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전제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하시기 좀 편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얼마만큼 튼튼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도 쉽게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제 부분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민법의 전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어디 태생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태생. 또 이걸 쓰고 있는 사람들 있죠.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쓰지 마시고 그냥 편히 들으세요. 전제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꼭 쓰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쓰시고 이건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출신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법을 잘하고자 싶으시면은 자,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법을 잘하느냐?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태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전제 첫 번째 얘는 일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법은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에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걸 알면 중요한 게 아니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누구랑 손을 잡았죠? 그렇죠. 독일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독일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유럽인데 서유럽의 가장 특징은 뭐죠?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적 사고. 자,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의 결혼식을 한번 보면은 결혼식이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양가가 서로 이제 한 집안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결혼식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우리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데 엄마 아빠가 왜 관여비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엄마 아빠는 우리 가족입니까? 남입니까? 아빠 거 내 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즉 아버지 자동차를 내가 몰고 갔어요. 훔친 거예요? 안 훔친 거예요? 훔친 거예요. 아버지 허락 없이 가져와서 훔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형법에서는 절도죄가 됩니다. 남의 물건을 가지고 훔쳤으니까 절도죄.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친족 상도례라고 해가지고 친족끼리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할 뿐이지 절도죄는 성립해요. 왜? 아버지 물건을 쓰려면 아버지한테 동의를 얻어야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사람 물건을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 자, 가져갔습니다. 그럼 저는 남의 물건을 훔친 거예요? 안 훔친 거예요? 훔친 거죠. 동의 없이 가져갔으니까. 이게 훔친 거죠. 그러면 자, 이것이 내 조카다. 그러면 내 조카다. 그럼 내가 조카의 물건을 가져갔다. 동의 없이. 훔친 거예요? 안 훔친 거예요? 훔친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친 겁니다. 조카도 남이에요. 그럼 제 아내 물건을 제가 이게 딱 가져갔다. 그럼 저는 훔친 거예요? 안 훔친 거예요? 훔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의 물건은 각각 따로따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여러분, 자, 가장 태생이 독일입니다. 그러면 법의 태생은 독일이다. 뭐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극단적 개인주의. 자, 이 극단적 개인주의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 길거리 가는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 위통 활딱 벗고 조깅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옷이 아닙니다. 털입니다. 그거. 이래가지고 막 뛰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집 앞마당에 비키니 팬티만 입고 저렇게 선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내 집 앞마당에서 내가 옷을 벗고 내가 선탠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단적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럼 우리 사고방식은 극단적 개인주의입니까? 집단주의입니까? 집단주의죠. 야, 너 부끄럽지 않냐?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고? 이렇게 서로 지적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법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적 사고. 자, 그럼 극단적 개인주의적 사고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십니다. 자,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본 들으시면 돼요.